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1997년 9월 2일 그날 저녁 TV에서 흘러나온 뉴스 속보는 정말 잔혹했습니다. 대전시 중청동에서 4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종이 상자에 담긴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죠. 그런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그 전날에 사라졌던 전군이었습니다. 24시간도 되지 않은 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아이가 목숨을 잃었는데요. 심지어 아주 참혹한 모습으로 시신이 유기되기까지 했죠. 경찰은 일단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범인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어머나, 뉴스 보도를 통해서 범인이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10대 청소년이다 라고 보도됐고 전 국민 역시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9월 3일 정정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진범은 중학생들이 아니었어요. 더욱더 놀랍게도 범인은 12살 그리고 8살의 초등학생 2명, 최군과 이군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살인이라는 개념조차 어쩌면 몰라야 하는데 그럴 만큼 너무 어린 아이들이죠. 초등학교 2명이 살인을 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민은 물론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들까지 이 과정을 아주 힘들어했다고 하는데요. 더 놀랄만한 일은 최초 경찰에 제보를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윤철이를 죽였어요 라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건 바로 12살짜리 범인 최군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뉴스 속보 역시 이 두 아이의 증언을 토대로 방송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범인의 뒷모습을 보고 있죠. 당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 그리고 아이의 부모들까지 그 누구도 이 두 아이를 전혀 의심하지 못했어요. 왜냐? 살인자라고 하기엔 너무나 어리니까요. 특히나 이 중에서 최군이 허위로 자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건 전국적으로 방송이 됐죠. 정말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윤철이가 죽어있다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뻔뻔하죠. 이걸 12살짜리가 했다고는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해자 신분으로 두 아이한테 범행 동기를 묻게 돼요. 넌 왜 그랬니? 그랬더니 사망한 정군이 별명을 부르면서 놀렸기 때문에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홧김에 저질렀다는 거예요. 정말 할 말이 없죠. 최군, 이군, 전군은 모두 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죽은 아이가 자기들을 놀렸다는 이유로 이 2명의 초등학생이 4살짜리 아이를 우리 같이 수영할래? 하고 하천으로 유인을 해서 물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는 사건 전말. 그런데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사망한 전군의 몸 위로 종이박스를 덮었고요. 그 위에 돌을 던졌죠. 아이들이 왜 돌까지 던졌을까요? 시신이 사람들 눈에 쉽게 띄지 않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뭔가 시신 유기에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모든 진술 과정에서 아이들은 너무도 덤덤하게 범행을 자백했고요. 부모님들은 충격에 고개를 들지 못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두 아이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요? 자신들이 저지른 이 죄의 무거운 무게를 알고 죗값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귀가조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형사법상 미성년자인 이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4살 아이 살해했고 시신 유괴했고 범죄를 은폐하려고 거짓 증언까지 했어요. 하지만 단지 나이가 어리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처벌 없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지금 우리 주변 어딘가에 살고 있냐고요? 그러겠죠. 그런데 이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23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사실 이런 전례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미성년 이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심정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23년이 지난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번에는 재작년인데요.
2019년 경기도 구리시 한 주공 아파트에서 12살 A양이 친구 B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이 A양의 할머니가 살고 계시던 곳인데요. B양이 흉기에 찔려서 복도에 쓰러져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이걸 경비원이 발견해서 신고하게 돼요.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뭘 발견했느냐? 할머니 집에 남아서 이 A양이 B양의 흐름을 막 지우고 있는 거예요. 피자국을 막 지우고 있어요. 아이가요. 결국 피해자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안타깝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A양이요, 현장에서 당연히 긴급 체포됐죠. 처음에는 아이가 아주 난 B양이 누군지 모른다 하고 아이답게 그냥 발뺌을 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추궁을 한 끝에 내가 죽였다. 왜? B양이 우리 가족을 험담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A양의 가족은 이제 부모님이 이혼한 상태였는데요. 이거를 B양이 학교에 퍼뜨려서 한 달 정도 괴로워하다가 결국에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분에 따르면 그 상황이 거의 성인이 저지른 아주 강력범죄 현장 못지않게 잔혹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후 A양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까요? 귀가 조치죠. 집에 가라고요. 1997년 대전 사건의 범인 최군과 이군도 그리고 2019년 구리 사건의 A양도 다 법적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촉법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 아마 좀 이 단어가 어색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알아가시면 되죠. 촉법소년이라는 건 범죄자들 중에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세 미만은 뭘 해도 처벌을 안 해요. 이건 대한민국에서 1953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형사적 기준이죠. 그래서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오히려 보호 처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전과요 남지 않죠. 그렇다면 반면에 소중한 자식을 잃은 피해자 부모님들은요. 이 살인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도 물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더 답답한 건 피해자 가족은 이 재판마저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죠. 왜냐? 그들은 보호 처분 대상이니까요. 범죄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모든 것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 그렇다면 피해자 부모의 알 권리도 무시된 거 아닐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도 약한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쉽게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냐. 자, 그럼 여기에 따라서 범죄율을 잠깐 보겠습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9년 이 촉법소년 범죄율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4년 동안 이 범죄율이 무려 12.4%나 증가하게 됐죠. 표를 보시면 깔끔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4대 강력범죄,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여기에 있어서는 오히려 굉장히 범죄율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알 텐데요. 어쩌면 이 통계들은요. 그 촉법소년들이 내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어차피 처벌되지 않으니까 라는 사실을 알고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걸 우려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분명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 촉법소년법을 두고 사실 두 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촉법소년의 연령대를 낮춰야 된다. 그리고 처벌을 더 강화해서 범죄를 예방해야 된다. 라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처벌만 하는 게 답은 아니지 않냐. 이 촉법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더 확립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틀린 건 아니죠. 이걸 보면 전자는 범죄자의 연령하고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른 것, 이거 사실에 포커스를 둬서 그에 맞는 처벌을 줘야 된다. 그래서 경각심을 줘야 이 어린 아이들이 범죄 저지르는 것 낮출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면 후자는 사실 촉법소년 범죄자 애들이 알고 보면 다 성장 환경이 좋지 않고 취약해서 이런 일이 되는 게 더 많은데
환경을 개선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예방책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게다가 이 아이들이 범죄자라는 낙인이 어릴 때부터 찍혀서 자라나게 되면 사회 복귀를 해서도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울 수 있고 또 추후에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주장 다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누가 맞다고 하기 참 어려워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눈을 돌릴 수 있는 건 해외에서는 이 촉법소년 범죄자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요? 이 각 나라별로 그 연령대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 촉법소년 연령대가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가 독일입니다. 독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들에게 강력 처벌보다는 사회적인 처우와 결합된 개선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연구 결과를 이들이 더 의미 있게 봤고요. 이걸 토대로 엄벌을 주기보다는 교화시설을 더 늘리자라는 논의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바로 일본이죠. 일본에서는요, 2000년에 만 16세 이상이었던 촉법소년 연령대가 만 14세 이상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이게 다시 한번 만 12세 이상까지로 한 번 더 낮춰져요. 꾸준히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법을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겠죠. 또 일본에서 어쩌면 그런 비슷한 사건 사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경악하게 할 만한 미성년자의 잔혹한 살인사고 이게 많이 있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을 좀 살펴볼까요? 미국에서는 조금 특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사 이송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가 아주 강력 범죄범이야 또는 얘는 분명히 재범의 위험이 있어 라고 판단되는 애들을 거의 성인 범죄자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근데 이게 2003년도까지만 해도 미국에 있는 30개 주에서 실시가 되었는데요. 웬일인지 2004년에 돌연 제도가 폐지됐어요. 왜 폐지됐을까요? 그걸 살펴보니까 성인 범죄자들하고 얘네들을 같이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이 촉법소년 범죄자들이 오히려 이후에 재범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까? 물 흐린데 애들을 더 넣어놓으니까 애들이 더 나쁘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건 강한 처벌을 통해서 교화하려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다음부터는 이 가해자, 그러니까 범인의 성격이나 가정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얘를 소년원에 보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보호 관찰에서 그쳐야 할지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해요. 이 문제 참 어렵습니다. 촉법소년을 둘러싼 논쟁은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뜨거운 감자죠. 정해진 정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당연히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층인 건 맞습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질 의무도 없죠. 하지만 그들이 어려서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걸 인지하고 그걸 악용하는 애들이 있다면 그걸 사회가 보호해줘야 하는 걸까요? 생각해보면요, 이 연령대가 처음 지정됐던 게 1953년입니다. 1953년이요. 그때랑 지금 2021년도를 비교하면 사회가 너무나도 많이 변했죠. 그 당시의 14살의 아이와 지금의 14살의 아이의 신체적 조건, 정신적 성숙도는 정말 너무 클 텐데요. 그런데 동시에 지금 14살 아이들의 범죄율도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촉법소년 폐지해요. 이거 연령대에 더 낮춰야 돼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어쩌면 이 법에 대해서 제정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들 양쪽 주장을 조금 눈치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방송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많은 사건을 다뤄오면서 늘 보면 사회를 아주 뜨겁게 달굴 만한 충격적인 청소년 살인 사건이 터지면 그제서야 우리가 조금씩 움직이게 될까요? 그렇다면 우린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촉법소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꼭 듣고 싶습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